안녕하세요. 신승아 교수입니다. 스포츠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작년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주변에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조언을 듣고 급하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많이 나뉠 것 같은데요. 뭐 작년부터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론은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 문제, 그죠? 기출문제 위주로 조금 많이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나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시대 에듀에서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스포츠 파이널 실전 봉투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기출 1회,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실제 그 출제 난이도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푸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파이널 모의고사 뭐 1회부터 3회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모두 겹치지 않고 빈도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들 그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또 해설도 사실 이제 단기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면서 그 오답 해설만 충분히 보신다라고 하면 합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저와 함께 파이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슈미트의 스키마 이론은 제인 도식과 회상 도식으로 구분된다. 그 구분이 다른 하나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뭐 슈미트의 스키마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키마 이론은 도식 이론이에요.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인 도식이라는 것은 느린 움직임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서 운동 후에 감각 피드백을 통해서 평가나 이를 다시 조정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회상 도식은 빠른 움직임을 생성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살펴보면 뭐 제인 도식은 폐쇄회로 이론이라고도 보고 이를 피드백을 통해서 그죠? 운동의 어떠한 잘못된 동작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인 도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상 도식은 피드백이 없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피드백이 없고, 그죠?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또는 그 과거의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동을 계획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상 도식입니다. 회상 도식은 개방회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사실 폐쇄회로 이론과 개방회로 이론을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폐쇄회로 이론과 개방회로 이론을 혼합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이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슈미트의 스키마 이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제인 도식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과거의 실제 결과, 그죠? 감각 기결, 초기 조건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이 이제 정답인데 1번의 새로운 운동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회상 도식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여기 감각 기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되게 낯설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게 바로 감각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감각 피드백.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는다라는 것은 제인 도식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제인 도식에는 실제 결과, 감각 기결, 초기 조건 이러한 것들이 있다. 2번 살펴볼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운동학습 이론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보기를 살펴보시면 인지 단계, 연합 단계, 자동화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숙지도 하셔야 되고요.
인지 단계, 연합 단계, 자동화 단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의 그 이론에 대한 내용과 이 단계들을 설명하는 것이 일치하는지 이런 문제들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번의 젠타일의 2차원적 모델, 손다이크의 자극 반응 이론, 그 다음에 피츠와 포스너의 3단계 모델, 그 다음에 번스타인의 학습 단계 이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인지 단계, 연합 단계, 자동화 단계와 관련이 있는 것은 3번, 피츠와 포스너의 3단계 모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외우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도 다시 한번 보면서 젠타일 2차원적 모델, 그래서 젠타일은 2가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외우시면 돼요. 쉽게. 젠이라는 아기 잘 아시죠? 사유리가 낳은 아이 중에 이제 젠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젠의 가족은 사유리와 젠 딱 둘이잖아요. 그래서 2차원적 모델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또 손다이크의 자극 반응 이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반응, 그 다음에 변별 반응, 선택 반응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외우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피츠와 포스너의 3단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일 많이 사실 출제가 되고 있는데, 위를 위어요. 보시면 인지 단계, 연합 단계, 자동화 단계인데, 이 앞 글자를 반대로 하면 자연인이거든요. 그죠? 그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츠와 포스너의 3단계 모델은 자연인 해서 이걸 거꾸로 쓴 다음에 인지 단계, 연합 단계, 자동화 단계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쉽게 외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번스타인의 학습 단계 이론은 자유도를 고정한 후, 그 다음에 자유도를 푼 거, 그 다음에 반작용으로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 자유도를 고정할 수밖에 없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얘가 어느 정도의 이제 학습 단계에 이제 올라서면은 자유도를 조금 풀어주고, 그 자유도를 풀어줬더니 얘가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고급 기술을 이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반작용 활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따른 운동학습 이론을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내용을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요 키워드를 뽑아내서 일치시키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학자의 그 모델과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이제 단계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외울 것인지, 이거를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조금 외우시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3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피드백 유형은, 보기를 읽어보셨을 텐데요. 보시면 행동의 수행 과정에 대한 정보로, 그죠? 보기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 힌트가 주어지거든요. 이거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움직임이나 기술 자체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보시면 결과보다는 어떤 과정을 조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보기에서 유추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감각 피드백, 그죠? 또는 이걸 내재적 피드백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자기 통제 피드백, 결과 지식, 수행 지식, 이건 모두 외재적 피드백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외재적 피드백은 또는 뭐라고 하죠? 보강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2번이 자기 통제 피드백이라고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재적 피드백이라고 이제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 통제 피드백은 학습자 스스로가 원할 때 코치라든지 감독에게 요청을 해서 피드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각 피드백, 즉 내재적 피드백이 아니라 외부에서 받는, 그죠? 보강 피드백, 외재적 피드백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수행 지식.
결과지식에 대한 결과지식 피드백은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도달을 했느냐,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며 이거는 결과지식과 관련된 내용이고, 수행지식은 어떠한 그 선수가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에 대한 정보를 코치나 감독이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떠한 움직임이 어땠고, 또 어떠한 기술 자체가 어떻게 수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피드백을 준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수행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겔라흐의 운동 발달 단계는, 그래서 보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네, 읽어보셨을까요? 뭐 2세에서 6세의 유아기에 해당한다. 그럼 제가 이거 저번에 설명드릴 때도 미취학 아동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죠. 기본적 움직임 단계. 여러분들이 반사적 움직임 단계와 사실 스포츠 기술 단계는 여기서 헷갈릴 게 없고, 이게 기본적인 거냐, 초보적인 거냐, 이게 가장 헷갈리실 건데, 저희가 이제 그 단기 기본서에도 제시를 해드렸지만, 초보적 순서는 반사적, 그죠? 그 다음에 초기적 또는 초보적, 그 다음이 기본적 또는 기초적, 그죠? 그 다음이 스포츠 기술, 그 다음이 성장과 세련, 그 다음이 최고 수행 단계, 그 다음이 퇴화되는 시기. 그래서 7개의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반사적인 움직임은 그냥 신생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초예요. 초보적, 초기적 움직임 단계가 바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이 이제 기본적, 기초적. 그래서 유치원생, 그죠? 뭐 어린이집하고 뭐 유치원 다니고 뭐 이러한 아동들 있죠? 그때 그 유아기를 우리는 기본적 움직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이제 뭐 달리기, 던지기는 물론이고 뭐 회전이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단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 기초적 움직임 단계를 구분하셔야 되고,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스포츠 기술 단계와 성장 세련 단계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스포츠 기술 단계는 초등학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과 세련 단계는 사춘기, 청소년기인 중고등학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문제를 푸시는데 쉬울 것 같고, 최고 수행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부터? 성인이 시작된 시기.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 금메달 따고 뭐 이런 선수들 보면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가장 많이 메달을 취득하고 있죠. 그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화 시기는 30세 이후. 그래서 보통 국가대표 선수들이 30세 이후 되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이 단계를 이해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언제는 기초적, 언제는 기본적, 또 언제는 초기적, 언제는 초보적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다라는 앞 글자가 똑같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기본적 움직임 단계가 되겠죠. 다음 5번 불안의 종류 중 특성 불안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네, 보기를 쭉 읽어보셨을 텐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훈련 중 사소한 실수에도 과도하게 불안해하며 끊임없이 걱정한다. 이게 바로 특성 불안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특성 불안과 같이 나오는 개념인 상태 불안이 있죠. 그다음에 상태 불안은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불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반드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여기에 더불어서 경쟁 상태 불안, 그다음에 경쟁 특성 불안,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경쟁 상태 불안은
어떤 경쟁 상황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불안을 의미를 하고요. 경쟁 특성 불안은 어떤 경쟁 상황에서 그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서 인식하게 되는 불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태 불안, 특성 불안, 그다음에 경쟁 불안, 경쟁 상태 불안, 그다음에 경쟁 특성 불안 이렇게 네 가지를 각각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계시다면 이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맞히실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와이너의 3차원 기인 모델 중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쭉 읽어보셨을 텐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너무 헷갈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본문에, 저희 그 단기 기본서에 보면은 표로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 표를 보시고 조금 한 번씩 훑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가장 좋은 건 제가 팁을 좀 하나 드리면, 능력과 노력은 여러분들 내적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운과 과제 난이도는 외적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노력과 그죠? 과제 난이도가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그죠? 그 다음에 통제가 가능하냐 통제가 불가능하냐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시험지를 받으시면 맨 페이지 심리학 페이지 말고요. 시험지 맨 앞부분에 그냥 다른 것들도 적성을 하면 좋겠지만 얘는 굉장히 출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노력, 불안정, 통제 가능, 운, 불안정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딱 요거만 적어 놓으시고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보고 문제를 푸시면 이 외에는 나머지 다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노력은 불안정, 통제 가능이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요소에서 능력은 안정적이고, 그죠? 과제 난이도도 반대 개념이니까 안정적이고, 근데 운도 제가 불안정, 이걸 적어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운도 불안정이고, 근데 나머지 통제 가능하냐, 통제가 불가능하냐, 이게 또 이제 헷갈리실 텐데, 이것은 제가 노력에서 노력, 불안정, 통제 가능, 이라고 제가 작성을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 나머지 개념은 모두 다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가장 최소한의 정보로 노력은 불안정, 통제 가능, 운, 불안정 이렇게만 그냥 시험지에 작성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능력과 관련해서 옳은 내용을 고르는 건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능력은 내적이죠. 그죠?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특성을 가져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이 모든 내용을 일치하는 게 3번. 내적이며 안정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라는 측면에서 능력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노력은 어떻죠? 노력은 내적이면서, 그죠? 불안정하고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노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운은 어떻죠? 운은 외적이면서 불안정하고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2번은 운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을 살펴보면 외적이면서 안정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과제 난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어려우실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은 불안정, 통제 가능, 운, 불안정 이렇게만 적어놓고 그 나머지는 다 반대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한 꿀팁을 드린 거예요. 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7번. 보기에서 캐런의 집단 응징력 결정 요인 중 팀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서 이제 쭉 살펴보시고 고르셨을 텐데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팀 요인에 조직의 성향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 앞에 비읍처럼 집단의 지향성이 나오기도 하는데 집단의 지향성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에 대한 내용도 조금 수정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계약 책임은 팀 요인이 아니라 환경 요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는 그죠? 개인 요인에 포함이 되고요. 미음은 리더십 행동인데 이것은 리더십 요인, 그죠? 감독이나 코치들에 관련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응징적 결정 요인 중에서 팀 요인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팀 요인만 조금 집중적으로 이 안에 있는 4가지의 요인을 외우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고요. 리더십의 특성, 그죠? 개인적인 특성, 그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이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캐런의 집단 응징력 결정 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예 모르시면 틀릴 수 있지만 이것을 한 2~3번 보신 분들은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나이데퍼의 주의 집중 유형은 보기를 쭉 읽어보시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살펴보면 펜싱 경기 중 선수가 상대의 전신 움직임과 경기장의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며 적절한 공격과 방어 전략을 세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기장의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한다는 것은 그죠?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게 아니고 넓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공격과 방어 전략을 생각을 해서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정답은 넓은 내적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내적은 어떤 개인의 생각, 전략, 그 주요 키워드가 생각, 전략, 그 다음에 어떤 감정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내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은 외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좁으냐, 그죠? 뭐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이것도 헷갈리는데 넓게 보는 것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 파악하는 거고 좁은 것은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보시는 뭐 이제 좁은 외적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제 뭐 농구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농구 골대만 바라보는 거예요. 농구 골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좁은 내적은 한 가지. 그죠? 뭐 골프에서 뭐 이제 퍼팅을 하는데 짧은 거리 나 저기에만 넣어야지 라고 해서 집중, 감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 하나만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맞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9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읽어보셨을 텐데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적 강화, 부적 처벌, 뭐 이와 관련해서 또 전이까지 부적, 정적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거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기를 먼저 볼게요. 보기의 내용을 보면 축구 훈련 중 규칙을 위반했다. 또 훈련 태도가 나쁘면, 그죠? 그 다음에 테니스 훈련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래서 앞에 내용들이 다 보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수나 어떠한 사람이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그 처벌을 줘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처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뒤에를 읽어주시면 되는데 뒤에 휴식 시간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음악을 들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자유 시간이 감소한다. 그죠? 휴식 시간, 음악,
자유시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에 행동이 나쁠 경우에 뒤에 좋아하는 그 긍정적인 그 자극을 줄이는 것. 이것은 부적 처벌이라고 주시면 돼요.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정적 처벌이라고 한다면 뭐 축구 훈련 중 규칙을 위반하면 뭐 경고를 준다. 이러면 같은 비례, 그죠? 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정적 강화, 그 다음에 정적 처벌. 이것은 각각이 비례 관계로 가는 거고, 부적 강화와 부적 처벌은 약간 반비례 관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뭐 예를 들면 부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이제 훈련 양을 이제 선수가 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옳지 않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힘들지만 그러한 것들을 채우면 내가 주말에 너 외출을 허가해 줄게. 그죠? 이러한 것들은 부적 강화. 훈련 양은 하기 힘들지만 선수가 해냈어요. 이제 어떤 목표를 해냈어요. 그러면 내가 반대로 너 좋아하는 거 하게 해줄게. 라고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부적 강화와 관련이 있고요. 또 정적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을 제공하는, 너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칭찬을 해줄게. 라고 해서 좋은 성적도 좋은 거고 칭찬도 좋은 거잖아요. 반면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훈련량이 좋긴 하지만 하기 힘든 거죠. 그죠? 훈련량을 다 채우면 이게 이제 선수들한테 불쾌한 자극을 이제 이 불쾌한 자극이지만 이것을 너가 해냈을 때 우린 반대로 외출을 허가해 주거나 뭔가를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은 부적 강하고, 어떠한 이제 좋은 성적을 너가 받아왔을 때 우리가 칭찬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적 강화에 해당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정적 처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뭐 훈련 중에서 뭐 이제 규칙을 위반하면 너한테 경고를 줄 거야. 이렇게 똑같은 상태로 불쾌한 자극을 추가하는 것. 이게 바로 정적 처벌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이 약간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럼 얘는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고, 얘가 당연히 선수로서 해야 하는 것들, 그죠? 뭐 훈련량이라든지 어떤 숙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나 또는 어떤 좋은 성적을 냈다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앞에 있고, 이거에 따라서 어떠한 처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프로차스카의 운동 변화 단계는, 그래서 보기를 쭉 읽어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따른 정답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죠. 준비 단계. 그죠? 프로차스카의 운동 변화 단계는 무관심 단계, 관심 단계, 준비 단계, 그다음에 실천 단계, 유지 단계, 이렇게 5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기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조금 쉽게 외우는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쨌든 무관심, 다음에 관심, 그 다음에 준비, 그 다음에 실천하고 이 실천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라는 개념에서 이거를 이제 뭐 쭉 단계별로 외우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개월수가 나오고, 그죠? 헷갈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뭐 1개월 이내에, 뭐 6개월 이내에, 뭐 6개월 이상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조금 쉽게 외우자면, 관심 단계는 이제 어떠한 행동, 그죠?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내가 운동 참여할 의도가 없어요. 그냥 관심 단계는 6개월 이내에 운동 참여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관심 단계. 근데 준비 단계는 이제 내가 운동을 할 거야.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운동 참여가 있다
있다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얘는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실천 단계는 6개월 이내에 계속 운동을 참여하고 있는 단계. 그죠? 운동을 참여하지만 이게 6개월 이내, 그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을 실천 단계라고 보고요. 유지 단계는 6개월 이상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을 유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6개월 이내, 1개월 이내,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시면 조금 더 문제를 푸시는데 수월하실 것 같고요. 문제를 맞히실 확률도 높이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파이널 문제를 저와 같이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은 단기 기본서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조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단기 기본서고요. 여기에도 모의고사 3회가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나는 이론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아직은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그래도 한 3번, 4번 정도 읽어보신 후에 문제를 푸시면 조금 합격하시는 그 확률을 높이실 수 있겠죠. 11번 먼저 풀어볼게요. 번스타인의 자유도 고정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제가 번스타인은 자유도 고정, 자유도 풀림, 그 다음에 반작용 이렇게 3가지의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쉽게 외우는 것은 자유도 고정 단계는 초보, 자유도 풀림은 중수, 그죠? 그 다음에 반작용 활용은 고수 단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유도 풀림 단계는 중간 단계에서 점차 그 자유도를 풀어서 더 유연하고 뭐 효율적으로 동작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라는 이제 뭐 보기가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유도 풀림 단계이고 또 이제 자유도를 완전히 활용해서 복잡한 동작, 그죠? 복잡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이제 반작용 단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유도를 제한하여 단순한 동작을 만든다 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2번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고 여러 번에 걸쳐 연습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용어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분산연습. 분산연습은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연습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하루에 30분씩 여러 번 나눠서 연습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전신연습이라고 이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습법과 같은 의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 동작을 통째로 연습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구획연습이라고 했는데요. 얘는 이제 문제가 주어지고 보기가 만약에 주어지고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조금 구획으로 여러 과제를 구획으로 나누어서 뭐 이런 식의 어떤 키워드가 또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유의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중 연습. 집중 연습은 휴식 시간을 최소화해요. 네. 분산 연습이 여러분들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한다라고 한다면 집중 연습은 휴식 시간을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기술을 혼합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유의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 이제 분수법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분 동작을 나눠가지고 연습한 뒤에 나중에 전체 동작으로 연결하는 이것을 이제 분수법이라고 하는데 분수법에도 3가지로 또 구분이 돼요. 그래서 순수 분수법, 점진적 분수법, 그다음에 반복적 분수법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이것도 한번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지 이 연습과 관련된 내용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보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전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정적 강화, 그죠? 강화와 관련된 거, 처벌과 관련된 거에 이어서 이 전의라는 것도 부적 전의와 정적 전의, 제로 전의,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전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A라는 것이 B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해요. 어디로 퍼진다, 그죠? 암이 전이됐다, 이런 얘기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것을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를 한번 쭉 읽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답을 고르면 3번 정적 전이가 되겠죠. 또는 긍정적 전이,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정적 전이가 되겠고요. 정적 전이는 이전에 이제 배운 기술이 새로운 내가 기술을 배울 때 이게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을 우리는 정적 전이라고 하고, 부적 전이는 이전에 배웠던 기술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이게 전혀 이전에 배웠던 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부적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전에 배웠던 기술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전혀 전이가 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걸 바로 제로 전이라고 하고요. 수직적 전이는 기초 기술을 내가 배웠었는데, 그죠? 이것을 고급 기술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라고 본다면 이것은 수직적 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운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적합한 것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개인적 요인 또는 사회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 중 다음 중 다른 것은, 그죠? 그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또는 보기가 주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다음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이러한 여러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개인적 요인을 알지 못하더라도 조금 쉽게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게 바로 4번 유전적 요인, 그죠? 이거밖에 없죠. 근데 가끔 이제 성 역할하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 역할이라는 것은요, 사회에서 그 사람에게 너가 여자이니까 또는 너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 성에 따라서 기대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1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경쟁 불안과 경기력 관계 이론은, 보기를 읽어보시면요. 수준이 높아지면 일정 수준까지는 수행이 향상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수행이 급격히 저하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답은 2번입니다. 1번하고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를 정확히 제가 지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카타스트로픽 격변 이론은 여러분들 어떠한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 키워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급격히 그 수행 능력이 저하된다 라고 본다면 얘는 카타스트로픽 격변 이론이에요. 반면에 역유자 가설은요, 역유자 가설은 유자를 뒤집어 놨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것은 각성 수준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오히려 수행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중간 수준에서 그 수행력이 가장 높다라고 보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키워드에 어떠한 중간 수준이라는 그 키워드, 그죠? 중간이라고 반드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중간이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가 제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역유자 가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번은 추동 이론인데요. 이것은 쉽게 생각해서 이제
그 X축과 Y축이 있잖아요. 이게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각성 수준이 수행에 대해서 어떤 비례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본다면 이것은 추동 이론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는 그 이제 교재에 나와 있듯이 그 그림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이 가설의 이름과 그죠? 교재에 있는 그 그림들이 자동적으로 일치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 문제는 크게 문제 없이 맞히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에 최적 수행 지역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얘는 또 적정기능 구역 이론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제시가 되기도 하는데 최적 수행 지역 이론과 적정기능 구역 이론은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서 그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얘는 주요 키워드가 선수와 그죠? 운동 종목별로 그 적정 각성이 다를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과 어떤 선수에 따라서 그죠? 그 수준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기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보기 외에도 반전 이론, 그 다음에 다차원적 이론에 대한 내용들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심상훈련에서 내적 심상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보기를 쭉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얘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쉽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 경기 장면을 외부 시각으로 상상하는 것, 그 다음에 2번 실제 경기에서의 성과를 기록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4번 코치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이미지화하는 것. 이거 다 모두 외적 심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내적 심상은 자신의 동작을 내부적인 감각으로 상상하는 것. 이게 바로 내적 심상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이 심상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루틴이거든요. 루틴은 어떤 일정한 절차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어떤 습관, 그 패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루틴하고 심상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각각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루틴에는 또 수행 전 루틴, 수행 과정 중의 루틴, 또 수행 후의 루틴, 또 미니 루틴,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입니다. 리더십 이론 중 상황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정답은 3번 상황적 리더십 이론. 이미 문제가 주어지면서 힌트가 따라왔죠. 상황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져야 한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해도 이렇게 문제나 보기에서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 특성적 리더십 이론은 계속 특성이라는 말이 특성 불안, 이런 식으로 특성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선천적인 특성이나 어떤 자질, 타고난 성격, 신체적 특성,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행동적 리더십은 어떤 리더의 행동과 리더의 어떤 스타일, 그죠? 그 다음 리더의 어떤 특정한 행동 패턴, 이러한 것들을 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행동적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차원 리더십 모델은 리더십의 이제 상황적 요인, 그 다음에 리더 행동, 구성원의 요구,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모델을 다차원 리더십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차원 리더십 모델에 대한 내용들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운동심리 이론으로 옳은 것은,
네, 보기를 읽어볼게요. 의도가 행동을 결정하며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의도를 형성하되 행동 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딱 읽었을 때 얘는 1번, 2번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합리적 행동 이론인지 계획적 행동 이론인지, 그죠? 이거는 이제 둘 중에 잘 찍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냐라고 본다면 합리적 행동 이론은요, 행동의 어떤 의도가 행동을 결정하고 태도와 주관적인 규범은 어떤 의도를 형성하긴 하지만 행동 통제는 고려하지 않아요. 합리적 행동 이론은 행동 통제를 고려하지 않고요. 네, 계획된 행동 이론은 행동 통제 인식에 영향을 받아요. 행동 통제에 영향을 받는 건 계획된 행동 이론, 합리적 행동 이론은 행동 통제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요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이 문제는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각각의 유능성 동기 이론, 자기 결정성 이론, 이 이론들에 대한 주요 그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유능성 동기 이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선수가 유능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증가하고 어떤 성공적인 어떤 수행으로 인해서 자신감하고 동기를 더 강화시키게 된다라고 보는 이론을 유능성 동기 이론이고요. 자기 결정성 이론 또는 이걸 자결성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선수의 자율성, 그다음에 관계성, 유능감,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선수의 동기를 결정하게 되고 내재적 동기가 행동의 지속성을 촉진한다 라고 본다면 얘는 자기결정성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합리적 행동 이론은 행동 통제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된 행동 이론은 행동 통제의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19번 공격성 이론 중 본능적으로 공격성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보기 본능 이론, 사회학습 이론, 좌절 공격 이론, 그다음에 진화론적 이론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 또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죠. 네, 정답은 본능이겠죠. 본능적으로 공격이 발생한다 라고 보는 이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주요 키워드를 조금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본능 이론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기가 주어지면서 다음에 보기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각각의 이론과 설명을 매치시켜 놓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제시가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본능 이론은 어떤 본능이라는 제시어, 그 다음에 타고난 충동, 이 키워드가 제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론은 제가 앞서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얘는 그냥 관찰과 모방,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사회학습 이론은 관찰과 모방.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얘는 고민 없이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좌절 공격 이론은 어떤 좌절이 공격성을 유발한다 라는 이 키워드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얘는 좌절 공격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적 이론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어떤 진화적 이런 키워드가 주어져요. 네, 이게 직접적으로 이 단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보기를 읽어봤을 때 이러한 뉘앙스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시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어렵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의 의미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이 이론을 학습하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맞히실 수 있습니다. 20번 사회적 촉진과 관련된 학자와 이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걸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트리플렛은 사회적 태만 이론을 주장하지 않았고, 트리플렛은 사회적 촉진 이론을 제시를 했죠. 사회적 태만 이론은 하킨스가 제시하기도 했고, 여러분들 링겔만이 맨 처음에 이 사회적 태만 이론을 제시를 하면서 알려졌고, 사실 사회적 태만 이꼴 링겔만 효과라고도 해요. 그래서 링겔만이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는데, 링겔만 외에도 또 하나의 학자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하킨스라는 학자가 제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하킨스의 사회적 태만 이론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태만 이꼴 링겔만 효과 이렇게 같이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태만 하면 이 두 명의 학자가 떠오를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유도를 했고요. 트리플렛의 사회적 촉진 이론을 조금 살펴보면 경쟁자나 동료의 존재가 그 성과를 향상시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이 또 이제 주의 분산 이론은 타인의 존재가 그 주의를 분산시키지만 더 집중하려는 노력으로 인해서 그 성과가 향상된다라고 보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샌더스의 주의 분산 갈등 이론은 얘를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얘가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해요. 분산과 갈등 이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얘가 과제의 그 수준이 쉬울 때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과제가 어려울 때는 수행을 저하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타인의 존재가 주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데 이게 과제가 쉬울 때는 오히려 성과를 높일 수도 있지만 과제가 어렵게 제시가 될 경우에는 수행이 저하된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주의 분산 갈등 이론을 학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이언스의 단순 존재 이론은 이건 굉장히 쉬워요. 타인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그 성과가 향상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론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주요 키워드와 이론 이름을 매칭한 다음에 학습하시면 반드시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스포츠 심리학의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요. 안 그래도 사실 스포츠 심리학은 이론을 외우느냐고 굉장히 힘든 과목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운 개념이라든지 학자들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학자들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같이 학습했던, 같이 풀어봤던 이런 내용들 반드시 출제 가능성 높은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아직 나오지 않은 것, 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것까지 보시면 되지만, 원래 있는 이론들, 원래 있는 학자들의 그런 주장들도 외우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을 내가 학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심리학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냥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 체육사냐, 스포츠 심리학이냐, 역학이냐, 이 중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심리학을 전반적으로 쭉 다 공부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어요. 얘는 어차피 고득점을 못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그렇게 얘가 고득점을 받겠다라고 하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 파트, 그 다음에 운동 수행의 심리적 요인 파트, 그 다음에 운동 수행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 파트, 이 세 개의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과락만 면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파트들을 한 두 번만 읽어보시고 이 세 개의 파트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신다면 과락은 당연히 넘을 것 같고요. 조금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70점? 네,
60점에서 한 70점 사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벽히 다 외우신다라고 한다면 80점 이상도 사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는 운동 제어, 그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얘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운동 제어 파트는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연습법, 그 다음에 동기 유발 이론, 그 다음에 심상과 루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앞서 제가 같이 풀어봤던 내용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측면이 곽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 심리학이 멘탈 관리, 뭐 이런 부분이 되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심리 상담사에 대한 중요성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상담 윤리라든지 그 기법이 언제는 출제가 되고 언제는 출제가 좀 안 되고 하기도 하지만 이번 2025년도에는 출제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한 번씩 더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모든 분들이 합격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